낭랑 여인 최 씨의 전설. 사랑 때문에 나라 문을 열어준 여자. 프롤로그. 어르신,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반도의 북쪽 땅에 낭랑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무너진 뒤 한나라가 세운 9년 중 하나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에는 그 나름의 삶과 문화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낭랑에 최리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 우리는 그저 최씨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사랑 때문에 내린 한 번의 결단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비로운 북 자명고, 그 북을 스스로 찢어버린 여인, 사랑 때문에 나라의 문을 열어젖힌 여인. 오늘 우리가 만날 최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나라, 아버지와 연인,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흔들리던 한 젊은 여인의 가슴 속으로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제1막 자명고의 나라 낭랑, 그 평화로운 봄날. 때는 고구려 대무신왕 제위 시절 서기 1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낭랑은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대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기름진 땅, 버드나무 가지가 강물 위로 들이우고 아지랑이가 들판에서 피어오르던 그 땅에서 백성들은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낭랑에는 전해오는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자명고, 스스로 울리는 북이었습니다. 짐승 가죽을 팽팽하게 당겨 만든 이 북은 보통의 북과 달리 사람이 치지 않아도 저절로 소리를 냈습니다. 적군이 국경을 넘어오려 할 때면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둥둥둥 묵직한 울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낭랑의 군사들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낭랑은 오랫동안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명고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 북이 있는 한 낭랑은 안전하다. 이 북이 있는 한 우리는 두렵지 않다. 그런 믿음이 오랜 세월 쌓여 있었습니다. 왕 최리도 자명고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깊은 성 안 잠긴 창고에 모셔두고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명고는 낭랑의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 낭랑의 봄이 왔습니다. 강변에 진달래가 피고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고 최씨 왕녀는 시녀들과 함께 궁궐 뒷마당에 나와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던 계절이었습니다. 자명고가 있으니까요.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2막 고구려 왕자의 출현 사냥꾼처럼 나타난 호동. 낭랑의 북쪽 험준한 산과 강을 너머에는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날로 강성해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대무신왕은 야심 있는 군주였고 주변 소국들을 하나씩 복속시키며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에게는 호동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호동 이름처럼 잘생기고 빛나는 청년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용감했으며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대무신왕이 몹시 아끼는 아들이었지요. 그해 봄 호동왕자는 사냥을 핑계로 옥저 땅을 거쳐 낭랑 인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식 사절도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젊은 왕자의 발랄한 여행이라면 여행이었고 정탐이라면 정탐이었습니다. 낭랑왕 최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구려 왕자가 경내에 들어와 있다고요? 최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쫓아버릴까 아니면 데려다 만나볼까? 고구려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괜히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리는 사람을 보내 호동왕자를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호동이 말에서 내려 낭랑의 궁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당에 서 있던 최리는 단번에 그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습니다. 훤칠한 키에 또렷한 눈빛, 거침없는 걸음걸이. 저 청년은 보통이 아니구나. 최리의 마음속에 경계심과 호감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술을 나눴습니다. 호동은 예의 바르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최리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청년을 사위로 삼으면 어떨까?
고구려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낭낭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호동은 처음으로 최씨 왕녀를 만났습니다. 제3막 운명의 만남, 두 눈이 마주치던 순간 연애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낭낭의 악사들이 가야금 비슷한 현악기를 뜯었고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음식이 오가고 술잔이 채워졌습니다. 최씨 왕녀는 아버지의 청으로 연회에 나왔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손님 앞에 자주 나서는 풍습은 아니었지만 최리는 딸을 각별히 아꼈고 이날만큼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딸의 총명함과 단아함을요. 최씨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호동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봄볕처럼 따뜻하고 깊은 우물처럼 고요한 눈동자. 어떤 꾸밈도 없이 그저 단정하게 앉은 그 모습이 호동의 가슴 어딘가를 툭 건드렸습니다. 최씨도 느꼈습니다. 고구려 왕자라는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느 손님과 달랐습니다. 함부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경이롭게 여기는 듯한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연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나려는데 호동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공주께서는 이 낭낭의 봄을 어찌 여기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잠시 멈춰서 대답했습니다. 봄은 늘 아름답습니다. 다만 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지요. 호동은 그 대답에 가만히 웃었습니다. 단순한 대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이 아니구나. 최 씨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가면서도 그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제3막 사랑의 싹 강변에서 나눈 이야기들. 호동 왕자는 낭낭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최리는 그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말과 안내인을 붙여주어 낭낭의 들판과 강변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최씨 왕녀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배려였겠지요. 딸이 고구려 왕자와 가까워지면 두 나라의 관계도 돈독해질 테니. 최리는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와 호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른들의 계산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동강 강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봄빛을 받아 반짝이는 날이었습니다. 호동은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광활한 사냐와 거친 바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최 씨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낭낭의 성 안에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최 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낭의 작은 역사들, 자명고에 얽힌 전설,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에 앉아 들은 옛날 이야기들. 호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진지함이 진짜라는 걸 최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옆에 있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강가에 돌을 집어 물 위에 던지며 웃음을 나눴고 저녁 하늘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생전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두근거림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 이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올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여인을 두고 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동의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 대무신왕의 목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낭낭을 손에 넣으려면 자명고를 없애야 한다. 자명고만 없애면 낭낭은 싸우지 않고도 무너진다. 그 두 가지가 호동의 가슴 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랑과 책략, 감정과 계산. 그것이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오막 왕자의 청혼, 그리고 숨겨진 조건. 호동이 낭낭을 떠나기 전날 밤 최리는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소박한 술상을 앞에 두고
최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 내 딸을 어찌 생각하오? 직접적인 물음이었습니다. 호동은 잠시 술잔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주께서는 제가 이제껏 만나본 가장 총명하고 깊은 분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이라. 그것뿐이요? 최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호동은 시선을 들어 최리를 바라봤습니다. 대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리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이 혼인이 성사되면 고구려와 낭랑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좋소.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어. 허나 왕자, 그대의 부왕께서도 허락하셔야 하지 않겠소? 돌아가 아뢰겠습니다. 그날 밤 호동은 홀로 강가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임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낭랑의 자명고를 없애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최 씨를 통하는 것. 호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런 부탁을 해도 되는 것인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왕자로서, 고구려의 아들로서 그는 그 무거움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며칠 뒤 호동은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낭랑으로 정갈이 왔습니다. 고구려 왕이 혼인을 허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이가 나를 원하는구나. 그이가 아버지께 청했구나. 행복했습니다. 아직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호동의 정갈 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쓰여진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최 씨만 볼 수 있도록 따로 전해진 편지 안에 그대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소. 그러나 한 가지 그대에게만 부탁할 것이 있소. 낭랑의 자명고를 없애주시오. 그리하면 내가 직접 마중 나가 그대를 고구려로 데려오겠소.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자명고를 없애달라. 낭랑을 지키는 그 북을,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북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육막 갈림길 나라냐, 사랑이냐. 최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밤에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명고를 없애는 것, 그것은 곧 낭랑의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내는 행위였습니다. 자명고가 없으면 고구려군이 쳐들어올 때 낭랑은 아무런 대비도 못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죽고 아버지가 위험해지고 낭랑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라가 무엇인지 백성이 무엇인지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명고가 왜 소중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상이었습니다. 호동을 믿고 싶다고요? 그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설마 낭랑을 완전히 짓밟진 않을 것이다. 혼인이 성사되면 두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전쟁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오싹한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은 아닐까? 왕자가 나를 도구로 쓰는 것은 아닐까? 시녀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공주마마,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계십니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고 시녀에게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할 무게였습니다. 밤이 되면 최 씨는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호동,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니면 낭랑을 원하는 것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바람만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최 씨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저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낭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백성, 나라, 책임. 다른 한쪽에는 호동이 있었습니다. 사랑, 믿음, 설렘, 새로운 삶.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어느 쪽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인간의 마음이란 언제나 이성보다 한 발 앞서 결론을 내리는 법입니다. 최 씨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제7막 결단의 밤 자명고 앞에 선 최 씨. 가을이 왔습니다. 강변에 버드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하늘이 높아지는 계절이었습니다. 낭낭 궁궐 깊은 곳, 두꺼운 문으로 잠겨있는 창고 안에 자명고가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컴컴한 그 공간에 북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나무 틀에 가죽을 씌운 모습은 소박했지만 그 존재감은 무거웠습니다. 낭낭을 지키는 심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최 씨는 시녀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최 씨는 촛불 하나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경비병들의 눈을 피하면서,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오래전부터 익혀둔 길이었습니다. 왕녀가 드나들기 때문에 경비병들도 막지 않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자명고가 있는 창고 문 앞에 섰을 때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문이 삐걱하며 열렸습니다. 안쪽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촛불을 들어 올리자 자명고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자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 이 가죽 안에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북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백성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호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가에서 웃던 얼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던 눈빛. 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명고에게인지, 아버지에게인지, 낭낭의 백성들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씨는 품 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제8막 북을 찢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자명고의 가죽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칼날을 댔을 때 처음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 있어서였습니다. 최 씨는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이 가죽을 뚫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가죽이 갈라졌습니다. 최 씨는 한 번 더, 또 한 번. 가죽의 여러 군데를 찢었습니다. 이미 찢어진 북은 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두드려도 울지 않는 북. 적이 와도 알리지 못하는 북. 찢어진 가죽 틈으로 먼지가 일었습니다. 자명고는 그렇게 소리 없이 죽었습니다. 최 씨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창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잠그고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숨을 고르면서. 방에 돌아온 최 씨는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낭낭 국경 너머 고구려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동 왕자가 대무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자명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군대가 조용히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믿기로 했습니다. 호동을, 그 사람의 사랑을. 제구막 침공의 날 무너지는 낭낭성. 겨울의 문턱이었습니다. 낭낭의 아침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초소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고요? 낭랑의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자명고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자명고가 찢겨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이미 적군이 성 가까이 도달한 뒤였습니다. 낭랑의 성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리왕은 급히 군사를 소집했지만 준비 없는 군대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진격해 오는 고구려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자명고가 찢겼는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창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경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최리는 분노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머금으며 최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했느냐? 부녀 사이에 오간 말은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지요. 딸을 사랑했기에 딸의 배신이 더욱 아팠습니다. 최 씨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이를 믿었습니다. 그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궁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구려군이 성문 가까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사랑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도 있었습니다. 제신막 아버지의 칼, 호동의 침묵 사랑의 끝에서 삼국사기에는 이 부분이 짧게 적혀 있습니다. 낭랑왕 최리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참혹한 부분입니다. 최리는 왕이었습니다. 딸의 행위는 나라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법과 질서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최리의 마음속에서 왕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싸움이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의 손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문 앞에 도달한 것은 호동이 아니라 고구려의 군대였습니다. 호동 왕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삼국사기는 이 부분도 짧게 남깁니다. 호동이 직접 최 씨 앞에 나타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멀리서 전쟁을 지켜봤는지 아니면 군대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호동이 최 씨에게 약속했던 마중 나가겠다는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전략이었을까요? 역사는 호동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호동도 최 씨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나라가 먼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과 전략을 동시에 품은 채 스스로도 어느 쪽이 더 진심인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한 마음 속에 순수함과 불순함이 함께 살기도 하니까요. 낭랑은 결국 고구려에 폭속됐습니다. 최리는 항복했습니다. 전쟁은 짧았습니다. 자명고 없는 낭랑은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허무함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에필로그 전설로 남은 사랑. 어르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최 씨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어린 마음으로 사랑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걸었다가 결국 아버지의 손에 쓰러졌으니까요. 얼마나 차갑고 외로운 죽음이었을까요? 혹은 최 씨를 탓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보다 사랑을 앞세웠으니까요. 그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겠는가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최 씨가 옳았느냐 그르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그 시절 그 나이에 그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흔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은 때로 배신당하고 그 배신이 남긴 상처는 역사 속에서도 쉬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최 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비록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최 씨라는 성 하나만으로 부르지만 그녀가 사랑 때문에 내린 결단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낭랑의 자명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이야기는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찢겨도 울리는 북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